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지금 국민 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 뭐냐면 굉장히 이게 재밌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의 경계는 일단 어디냐라고 하면 남북 전체를 가르는 건 애매해. 이게 뉴라이트가 전형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네이션은 남한이야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여기야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이걸 사실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은 적어도 자기의 그 행동의 반경을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남북을 전체를 아우렀습니다. 그냥 북진통일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6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남북 사이가 완벽하게 이렇게 그 경계선이 제어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걸 제어하기 시작했던 게 사실은 그 김신조가 넘어온 그 사건 때부터 이제 그때 중대문증도 만들고 뭐 이 남한의 경계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저기 양정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박정희가 이제 그 남한을 단위로 해서 경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발전 국가의 단위를 한반도 전체에서 남한으로 축소하면서 이 남한 중심으로 경제 발전했던 게 박정희였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정희 잘하는 사람들이 민족주의로서 공격을 했던 거죠. 우리의 네이션은 한반도 전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사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6권짜리 책에서 그 내용을 딱 냈던 거고 그에 대해서 이제 뉴라이트가 반격을 하면서 냈었던 책이 뭐냐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인데 뭘 재인식하냐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네이션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네이션 어디라고요? 남한이야라고 이야기했던 게 뉴라이트 인식이고 그게 오늘 이제 국정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현대사 부분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대충 이 정도. 이거는 이제 제주 4.3 사건의 그 유해 발굴한 문장이고요. 뭐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사실 이런 거였습니다. 특히 이제 비국민 물리적 경계와 비국민이 중첩되는 지역에서의 문제들인데요. 이 비국민은 사실은 그게 이제 제 선생님이신 김정일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셨던 논문이 뭐냐면 자본과 국민국가의 내재해 있는 폭력을 인식하기 위해서라는 그 논문을 쓰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내재해 있는 폭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뭐 우리가 착취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뭐 제가 양정 선생 앞에서 떠들기 앞에서 줄을 잡을 수는 없지만 자본론을 관통하는 그 저는 어떻게 그 핵심 키워드를 착취를 어떻게 이행하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부등가 교환을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거죠. 등가 교환이면 인내가 발생 안 되는 거니까 어딘가에서 부등가 교환이 일어나는데 그 부등가 교환이 일어나는 핵심 지점이 이제 노동력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품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부등가 교환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적이다라는 게 이제 김윤생이 자본의 내재해 있는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거고요. 국민국가의 내재해 있는 폭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경계를 만들어내는 폭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 속에는 뭐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거죠. 국민 내에서의 심리적 경계 어디까지가 우리가 그 사회에서 그걸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논란 시민권 논의이기도 하는 건데요. 포섭할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포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지향할 그러니까 민주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을 확장해가는 과정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국민국가에서 포섭이란 말은 너무 국가 중심적인 말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 국가가 이 정도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보편적인 의미로서 확장하는 과정들이 이제 민주주의 확장의 과정일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 현장이 저는 촛불 집회 속에서 그게 평화로운 형태이든 혹은 평화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거는 진행되는 건 우리가 이제 추이 속에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었습니까? 네. 네, 오늘 아주 이론적인 것에 집중하시지 않고 이른바 여러 사료, 자료, 심지어는 지도해서 아주 우리들의 이제 이 지적인 관심을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유발해 주신 아주 그리고 또 아주 강렬한 이른바 이 시사점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어떤 귀한 스피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민환 교수님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좀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이동림 목사님 또 역사에 또 천착하고 계시는 우리 또 목사님 계시고, 노동운동 인가들 지도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운동가분들, 마르크스주의 정치개혁의 또 선배님도 와 계시고, 다양한 또 우리 학생들도 와 계시는데 각 범주에서 한 분씩 이제 질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떠신지요? 먼저 학생들부터. 제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공세선을 만들었던 그것도 일종의 경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만들었던 게 단지 미국과 중국, 그 뒤에 소련이 있었을 거지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관계에서 공산주의가 넘어오는 걸 봉쇄하기 위한 공세선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중국도 거의 자본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싱가포르 또 대학이라고 그쪽 뚫기 위해 막 분쟁하다가 계속 뚫기 위한 분쟁을 하고 있고 뭐 일본이나 이쪽에서 막고 있는데 그거의 뒤에 결국 또 미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자본화가 많이 됐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계속 막고 있는 이유가 있을지 공산주의가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그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그 탈냉전의 의미에서 놓고 보면 뭐 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 중국이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저기 자본주의냐 이런 질문인데요. 좀 그 맥락들을 일단 좀 젖혀두더라도 어쨌든 그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이야기하는 두 국가가 결국 싸우기 굉장히 편하게 그 싸우는 영역들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그 무력에 의한 그 공세선을 중국이 다시 무력으로 뚫겠다라고 하는 형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아까 저기 결론 저 앞부분에 제가 썼던 건데 동아시아 차원에서 발견해야 될 평화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면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하면 어디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냐면 1945년부터 50년 사이에 피해를 봤던 그 지역에 다시 피해가 가장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지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와 제주, 그러니까 제주에서 당정에 이제 이 기지가 생기는 건 예를 들면 왜 생기냐 이런 문제는 사실 군사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저기 어딥니까 저기 중국이 길을 빌려가지고 북한으로 길을 빌려가지고 예를 들면 훈춘을 거쳐서 이렇게 상산을 나오면 상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군이 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면 그 당연히 그 길목에 제주도에 해군 기지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건 군사적 이유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군사적인 이유 말고 그러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공포일 수 있는 거죠. 오키나와가 예를 들면 중국이 돌파하려면 오키나와 돌파해야 되는데 거기는 당연히 박살나는 거죠. 제주도 박살나는 거죠. 대만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참 오묘한 것인데 그게 냉전의 지정학일 수도 있지만 국민 패권의 지정학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패권의 지정학과 지정학이 맞부딪히는 곳에서 그 경계의 첨예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 거기서 이제 이 폭력들이 과거에도 발생을 했었고 지금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이걸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이거 제가 소개를 못했지만 이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 다양한 그 제안들이 있긴 합니다. 거의 뭐 시어 형태이기도 하고 뭐 이 뭐랄까 이 상상력이 안될 것 같은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지금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 대립들을 다른 식으로 전환시켜내는 어떤 실천들이 필요한 지도가 저는 아까 그 지도를 오히려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탈냉전 때문에 생긴 그 경계선 지역에 생긴 폭력은 이미 우리가 저기 91년에 그 유럽 동유럽 유고슬라비아부터 시작한 그에서 우리가 이미 다 본바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공백이 딱 쳐지는 과정에서 그 경계선들이 흐트러지면서 새롭게 경계가 생기는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인 과정들이었는데 동아시아에서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고 근데 중국을 예를 들면 과연 설득할 수 있느냐? 저는 중국이 정말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라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회주의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이라면 패권과 패권이 부딪히는 방식이 아니라 공존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그건 중국을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고 미국에 주어진 과제이기도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안 그러면 또 아까 제가 그 과거에 경기가 그어지는 과정에 생겼던 폭력이 발생했던 곳에서 또 폭력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정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가진다면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게 이제 저걸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또 우리 예 오기현 씨. 네. 저번에 이제 산청을 가서 예. 지인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민 관계가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지리산의 빨치산하고 토벌대하고의 그 시민단체들이 만남을 주선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눈도 안 마주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같이 막걸리도 먹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예.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건에 국가에 내재된 폭력을 우리 인간이 국민, 시민이 해결하려면 민족이나 국가의 개념을 탈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해봐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제일 제가 제주도 연구하면서 힘들었던 게 저 태극기를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주 사상평화공원에 가면 저기 태극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다는 태극기 말고 깃발로 태극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주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제주 사람들이 무섭지만 저는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생기는 추모비에서도 저 아까 비석의 꼭대기가 태극 문양 형태인 여전히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사실 그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인간으로 만나야죠. 그러니까 적인 대답이고요. 산청 이야기를 하시는데 산청뿐만 아니라 사실은 곳곳에서 그러니까 그 영암 이런 데는 한 10년 가까이 그 좌우 희생자들을 함께 모시는 위령제 같은 데 지금 굉장히 잘 정착되어 있고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있고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한겨레 신문에서 운영하는 통일재단이 하나 있는데 거기 기부하신 분이 유언을 하면서 남긴 게 뭐냐면 지리산에 있는 그래서 빨치산에서 죽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풍경에서 죽은 사람들 모두를 모아서 같이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 무슨 조국과 인연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묘소를 만들고 그걸 유지하는 비용으로 자기 재산을 기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묘소가 1년에 한 번씩 공격을 당합니다. 빨갱이들을 왜 입어줬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건데요. 아마 안 나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라고 하면 촛불 집회 광장에 모이는 그분들이 훨씬 폭력적인 거냐, 아니면 서울역에서 모시는 박사모 분들 어버이연합 분들이 폭력적이냐고 생각 그분들이 훨씬 폭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진압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화를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지만 대화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오히려 그쪽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뭐 저기 불량유폐 제거하라고 운동하시는 분들과 토론을 하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왜 말이 안 통하냐?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하는 바들을 다 검토해서 진짜 다 이렇게 해서 갖다 줘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저 사람들과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시민 사회에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뭐 힘이 없어서 사실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사실은 이게 약간 기반적이거든요. 진실정의위원회를 만들어야죠. 딱 잡아놓고 가해자 처벌하고 진상규명하고 피해자 피고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진실화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힘이 약해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 갭들은 아까 백비에서 제가 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한계와 미래 세대의 의무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영역들이 아닐까. 근데 없는 건 아니다. 그 영역들이.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그러니까 좌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들과 우익들에 죽임 당한 분들이 화해를 하는 곳이 찾아보면 없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영광, 뭐 영암 이런 데 전라도 쪽에서 몇 군데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 모델들을 이렇게 확산해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세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체험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면 이제 사실 그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 답은 인간으로서 만나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가능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가가 이 죽은 자들을 인정해 주는 게 너무나 특히 유가족들이 많이 목매고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추모 사업을 저는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5.18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5.18은 국립묘지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동작동 국립묘지 여러분들 가보시면 어떤 비석을 발견할 수 있냐면 1980년 5월 23일 광주에서 전사 육군 그러니까 저기 중위 무덤에 비석이 그런 게 있어요. 1980년 5월 23일 광주에서 전사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광주에서 사람들 죽인 사람이에요. 이 가해자와 똑같이 국립묘지를 한다라고 할 때 모든 건 국가로 흡수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었는데 가장 국립묘지로 이걸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 유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서는 국가가 이걸 인정해 주는 게 최고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탁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다른 모델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는 하나랑 그러니까 국가 말고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혹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의미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못 가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세월호 그 관련해서 세월호 가족들이랑 추모공원 하는데 이제 같이 가족 안들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처음으로 국가가 우리를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유가족이 처음이에요. 오히려 동료 시민사회, 동료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저는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주 처음 케이스인데 이게 돼서 굉장히 잘 만들어지면 저는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 선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강하게 국가로부터 고통을 당한 분들이 다시 국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 회로를 어쨌든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럼 뭘로 깨느냐? 결국 인간으로서 깰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위한 추모비 같은 국가로 안 돌아가는 어떤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로 돌아가지 않는 어떤 형태들이고 그게 아까 했지만 경계를 넓히는 우리가 국가가 포섭하려고 하는 걸 넘어서서 훨씬 더 넓은 차원에서 인간으로서 연대하는 출발점이랄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세청에서 투표하고 파티선하고 했는데
첫 번째가 당신은 왜 했어? 했을 때 난 먹고 살 게 없어서 이걸 했어. 그러니까 파티장들이 화해를 하고 술을 같이 먹어주고 그뭐 생존이나 이런 부분 네. 유념 서클을 지나서 그렇게 지나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래야 예. 대한민국의 기득권 보수층들이 지금도 광주 사태는 여전히 북한에서 내려와 지령을 했고 뭐 이런 채통을 안 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십니다. 네, 우리 이상우 위원장님. 저는 제 느낌을 질문보다 제 생각과 느낌을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굉장히 좋은 강의였다고 말해요. 경계의 폭력이라는 그 키워드가 각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손짓하고 그 뭔가 막 좀 어마어마하고 좀 무섭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이 경계의 폭력이라는 키워드를 지금 수구 세력이 이제 더쉬운 정부 프레임 그리고 우리 통일 운동을 하는 통일. 그런데 이에치카가 제가 옛날에 읽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역사는 레코딩이 아니고 리튼 이게 그 기록되는 게 아니고 쓰여진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역사를 전치해서 이제 기록해 간다. 이제 그것도 역사도 하나의 이제 그 투쟁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정교과서 역사적으로 국정화도 일종의 그런 경계의 싸움이 하나의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좀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경계의 폭력에서 경계라는 그 의미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남한 내에서 어떤 그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의 경계 그것이 굉장히 무섭다고 보거든요. 이제 수구 세력들이 자기의 입맛에 안 맞으면 종북 프레임이라는 경계를 딱 그어가지고 그 경계 안에 아와 피아를 구분해가지고 그 제주 사상관계에서 그랬듯이 내가 죽였으니까 너는 빨갱이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와닿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는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가 이 국민의 힘이 더 막 셌을 때 저는 그것을 막으려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수구 세력의 세력보다 촛불의 힘이 더 셌을 때는 그 제주 사상의 역사적 국정교과서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해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다시 반동으로 밀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간적인 영역보다 저는 이제 그런 내부의 어떤 사상과 이념적인 그런 경계를 좀 주안점으로 두고 강의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저는 그렇게 그걸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판정하는 게 사실은 국가였다, 국가 조직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헌법도 사실 우리는 자유 체제와 정체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지만 거기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우리는 골간으로 하고 있는 헌법이잖아요. 헌법도 하나의 경계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렇지만은 자유민주 체제를 넘어선 자기 생각과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구 세력들은 자유민주 체제에 그 반하는 아주 막 반국가적인 인물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응징을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헌법도 하나의 경계일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뉴라이트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 줬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재헌헌법을 다시 읽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 왜냐하면 뉴라이트가 우리는 저기 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헌헌법을 다시 읽어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거기는 자유민주 체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뭐 김종인식으로 이야기하면 김종인식이냐 경제민주화를 헌법적 그 항목으로 딱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꾼 게 이제 결국 54년 개헌 때 그 내용이 확 바뀌고 지금의 자유민주체제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말씀하셨지만 헌법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 건 제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사실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게 힘관계, 역관계가 반영이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촛불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하여튼 굉장히 장엄한 그것이고요. 조선일보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똥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어떤 걸 느끼는데 근데 그걸 과연 두려워할 만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기로에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가봤을 때 발언들이 세지고 있거든요. 이 수위들이 세지고 있어요. 이제 부속에 뭐 저기 발언하신 분들도
특히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전농, 뭐 민노총, 뭐 이렇게 저희 발언도 있었지만 훨씬 강한 발언 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저는 다 그러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4.19 때도 대규모 그 저항이 있었고 실제 유랑경도 있었지만 뭐 좀 냉정하게 말하면 죽서서 개준 그렇지. 형태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면 죽서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먹을 거냐? 근데 그걸 누가 먹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경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고민들이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물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아까 했던 심리적 경계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은 지금 우리 공무노조 남동 지부장 위원장이신데, 하여튼 지금 그야말로 이론가적인 연구자적인 지금 코멘트,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우리 김인환 선생님이 발제하신 강의해 주신 내용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연구자적인 관점에서 잘 추출해내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김인환 교수 선생님의 이 논리 전법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특징, 굉장히 이게 사실 훌륭한 연구의 성과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진보적인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막스주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묘한 그 하향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영토적 어떤 지리에서부터 지금 이념적 심리적 지리로까지 이렇게 그 논리를 관통해내고 있는 그 관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내추럴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스가 얘기하는 그야말로 아주 한 선배 잘 아시겠지만 하향법이 굉장히 지금 절묘하게 좀 들어맞고 있는 그런 어떤 논리 전개 방식이다 하는 생각에 많이 좀 놀랐습니다. 저도 오늘 영토적 지리에서 우리의 어떤 이념적 어떤 의식적 이런 어떤 이 지리 경계 개념까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리 또는 경계의 어떤 그런 개념을 아주 넓게 만들어주는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런 사유에 단서를 두는 그런 저는 강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좀 많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제 시간은 원래 저희들은 맥스 한 9시까지 보통 하는데요. 오늘 너무 열띠고 그다음에 또 강의도 너무 좋으셨고요. 한 분만 제가 더 받고 싶은데, 우리 오늘 쌤 처음 보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네, 장회숙입니다. 예? 장회숙. 아, 장 선생님이세요? 아, 장 선생님. 몰랐습니다. 장혜숙 쌤. 예. 아유, 네. 예, 양 교수님 논문 저희가 많이 인용합니다. 예. 그 인천의 이제 산업에 대해서 근대 산업 쪽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활동하는 곳이 중동고요, 원도심 있죠. 지금 거기서 정말 첨예하게 거대 자본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포스코라는 거대 자본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정말 힘들죠. 지금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항상 들이대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자기들 법적으로 했다. 네, 항상 들이대는 게 법입니다. 네, 저희가 이게 법이 아니다, 법적으로 틀렸다 하고 아무리 들이대도 거기엔 또 하나의 또 저기가 있습니다. 네,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가 가면 개발이에요. 다 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 다들 개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번에 뉴스테이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테이가 어떤 건지 이제 다 돌립니다. 뉴스테이는 이런 허점이 있고 우리가 뉴스테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여기에는 우리의 삶이 없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없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중산층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산층을 위한 거고 우리는 중산층이 못 된다. 그럼 이건 몰빵인 거예요. 없는 사람과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 몰려주는 건데 이건 우리한테 안 맞는다. 이제 이게 계속 그래도 기호일보나 경향일보나 계속 하는 바람에 많이 맥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택이
소유가 아닌, 자기 소유가 아닌, 요게 그러니까 재산 형성의 그게 아니라는 자신의 주거라는, 안락한 주거라는, 이게 재산이 아니라는 요거가 안 돼요. 요게 안 됩니다. 내가 잘 공감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자본하고 싸우기 어려운 게 이걸 갖다 정립을 해줘야 자본하고 완벽하게 싸우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항상 한쪽에서는 돈 딱 30만 원 딱 갖다 놓고 협의서 써주세요. 하면 써줍니다. 예, 3년을 했어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참 어려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혜숙 쌤은 도시개발 문제에 천착하셔서 진보적인 그런 좀 도시 공공성 이론, 지금 오늘 일부러 지금 저희들 이 모임을 위해서 지금 계속 영상 그다음에 카메라로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김영동 쌤도 도시 공공성 개념으로 이제 도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아무튼 연관해서 일맥상통한 저는 부분이 크다고 저는 보고요. 조금 더 이제 도시 개발 문제에 지금 특화한 그런 코멘트로 지금 코멘트로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맞아? 제가 예. 아니 직접 도움이 안 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례가 달라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해놓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를 이제 새로 옮기려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뭐랄까 나고시인데 나고 시장 선거에서 자민당이 이제 뭘 이야기했냐면 일본 정부랑 일종의 공개 미수를 시도를 했어요. 나고시 시정 생겨. 나고시의 그 기지를 찬성하는 시장을 선출해 주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부을 텐데 그걸 나고 시민 인구가 한 5만 8만쯤 되거든요. 나누기 8로 하면 1인당 한 몇천만 원씩 하는 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고 시민들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기간 나온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쏘가서 보고 뭐 기대도 해봤다가 이 과정들 속에서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긴 하지만 사례들을 찾아보면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많은 사례를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연대와 지지를 보내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사례들이 있다이고요.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봤던 오키나와의 파업은 뭐냐면 자기 직장을 없애라고 파업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기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인데요.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자기 일터를 없애라고 사실 파업을 한 거예요.